여기 영어 부분 보시면 제가 스쿨이라 읽었는데 자세히 보면 철자가 조금 다르죠. 1997년 5월 27일 일본 고베시의 스마구에 위치한 도모가오카 중학교 정문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발견됩니다. 정문 중앙에 떡하니 벌어진 이 검은 비닐봉지를 오전 6시 40분 출근하던 수희가 발견하고 이건 뭐지? 하면서 봉지를 열어보는데요. 안에는 절단된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었고 이 피해자의 입안에서 쪽지 하나가 발견됩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검은 봉지 안에 절단된 머리가 들어있었는데 이 얼굴이 매우 훼손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면 어디서든 발견한 사람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을 텐데 범인은 이 토막난 시신을 다른 것도 아니고 중학교 정문 중앙에 떡하니 버려두고 갔어요. 정말로 그나마 학생들이 아니라 수희가 먼저 발견한 게 다행이라 여겨지는데요. 수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피해자는 여기 근방에 살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의 하세준이라는 소년이었는데요. 이 하세준은 태어났을 때부터 신체에 장애가 있던 아이라고 해요. 가족들은 이미 3일 전인 5월 24일 놀러나간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하세준을 실종 신고했었던 상태였고 경찰에서는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실종 3일 만에 너무나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세준의 머리가 발견되고 이 피해자의 신원 및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발견된 머리를 면밀히 살펴보던 중에 입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붉은색 펜으로 쓰여진 쪽지였습니다. 자, 내용은 이래요.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이여 나를 한번 저지해 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죽겠어.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의 제재를, 다년간에 걸친 원한의 유혈의 심판을, 스쿨킬러 학교 살사의 사카키바라. 여기 영어 부분 보시면 제가 스쿨이라 읽었는데 자세히 보면 철자가 조금 다르죠. 잘못 쓴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범인이 실제로 이렇게 썼어요. 피해자 하세준이나 아이의 가족들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경찰은 용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경찰은 이 중2병 향수 가득한 쪽지를 남긴 이 사건의 범인이 오타쿠 기질이 있는 30대의 남성이라 가정하고 여기에 맞춰 수사를 진행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시점부터 이 발견된 쪽지와 자신들이 가정한 범인의 모습까지 모두 언론을 통해 발표를 했고 범인을 반드시 잡아낼 것이라는 수사 의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후 6월 4일 고베 신문사 앞으로 한 편지가 도착하게 되는데 일명 범인의 도전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그 도전장인데 내용이 되게 길어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 맨 처음 부분에 써진 게 전에 내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봤는데 아나운서가 내 이름을 잘못 읽어서 오니바라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사람의 이름을 잘못 읽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건 내 본명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이 한문이 그냥 우리나라식대로 읽으면 주귀장미예요. 술도깨비 장미 정도라고 해석되는데 이게 일본식대로 읽으면 주기가 사케 오니보 장미를 바라라고 읽으니까 사케 오니바라라고 읽는 건데 언론에서는 처음 이 쪽지가 발견되었을 때 스쿨킬러 사케 오니바라라고 읽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일본어는 훈독이랑 음독이라는 게 있는데
훈독은 뜻으로 발음하는 거고 음독은 그냥 단어 그대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귀신 귀자를 보면 귀신, 도깨비라는 뜻으로 읽으면 이 글자는 오니가 맞는데 이 귀를 그냥 읽으면 키자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은 사케 오니바라가 아니라 사키바라인 거고 내 이름을 너네가 잘못 부른 게 나는 매우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편지 밑으로 내려가 보면 향후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잘못 읽는다거나 또 빗바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한 주 사이에 야채 3개를 부셔버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야채는 처음 쪽지에도 썼던 것처럼 범인은 자꾸 사람을 채소, 야채에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에 사람을 3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을 쓴 거예요. 뭐 다른 내용들은 크게 주목할 만한 건 없는데 여기에 범인이 말하는 자신의 범행 동기가 쓰여져 있거든요. 자,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일부러 절단한 머리를 중학교 정문에 방치하는 행동 따위는 취하지 않았겠지. 내가 일부러 세상의 주목을 끌었던 거는 적어도 당신들의 공상 속에서라도 실제하는 인간으로서 인식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과 동시에 투명한 존재인 나를 만들어낸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을 탄생시킨 사회에 대한 복수도 잊지 않았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을 탄생시킨 사회에 대한 복수였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살인을 해도 되었지만 일부러 시신을 보이는 곳에 둬서 자신을 알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의 하세준 입에 들어있던 쪽지가 비에 젖어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라며 친절하게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통 더 이 편지와 함께 보내줍니다. 그리고 봉투에는 내 이름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밤하늘을 볼 때 생각하면 좋겠지 라고 적어 놓으며 이 사건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되게 패기가 좋은 거죠. 마치 잭더리퍼처럼 범인이 자신은 살인이 즐겁다라는 쪽지도 남기고 이름을 잘못 불렀다며 도전장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편지 덕분에 경찰이 범인을 전혀 찾고 있지 못하다 유력한 용의자를 잡아낼 수 있게 돼요. 중이병 향기 진하게 풍기는 용의자는 피해자의 머리가 발견되었던 도모카오카 중학교의 학생이었던 당시 15살의 아즈마 시니치로였습니다. 충격적이죠. 이 끔찍하면서 대담한 사건의 범인이 고작 15살의 소년이었다는 게 중이병 향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 중2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얘가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온 이야기들보다 더 충격적일 겁니다. 1982년 효구현 출신의 아즈마 시니치로는 1993년 자신이 11살 때 할머니가 노안으로 사망하면서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사건은 하세준이 아니었어요. 약 3달 전인 1997년 2월 10일 오후 4시 무렵 고베시의 길거리에서 집으로 가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2명을 뒤에서 접근해 망치로 머리를 내려친 겁니다. 다행히 2아이 모두 부상만 입었고 한 아이가 범인의 모습을 기억을 해요. 도모가오카 중학교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시 아즈마가 다니고 있던 중학교에 학생들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데 학교 측에서 이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다. 경찰에 요청해라 라면서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학교에 거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사건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즈마의 소행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학교도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해요. 아즈마가 이후에 이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망치로 내려친 순간 이성이나 양심을 잃어버렸다. 이 선을 넘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두 번째 사건은
하세준이 아닌 또 다른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약 한 달 정도 후인 3월 16일 오후 12시 25분. 고베시 스와구 류가다이에서 길을 걷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의 여자아이 야마시타 아야카에게 야, 여기 혹시 손 씻을 곳이 없냐? 라고 물어봐요. 아이가 여기 학교 가면 수도가 있는데? 라면서 학교 수도가로 안내를 해줘요. 하지만은 수도가에서 손을 씻고 나서 이 아이한테 저기 고마워서 답례를 하고 싶으니까 이쪽을 좀 봐줄래? 하고는 들고 있던 망치로 아이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이 아이는 바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약 10분 후쯤 같은 학교 3학년이던 다른 여자아이의 복부를 13cm 정도 되는 칼로 찌릅니다. 이 아이는 위가 간통되기는 했는데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를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처음 수도가를 안내해 주었던 아이는 뇌 좌상으로 사건 일주일 후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아줌마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한번 사람을 죽여야만 되겠다고 생각해 그 1단계로서 인간을 죽이기 쉬운 급소를 찾기 위한 실험을 하기로 하였다.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하여 반격할 수 없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해자에게는 어떤 원한 및 감정도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한번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죽이기 쉬운 급소를 찾기 위해서 자신에게 반격할 수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에게는 어떤 원함이 감정도 없다. 묻지만 하는 거죠. 이렇게 끔찍한 두 번의 범행으로 3명의 살인미수와 1명의 살인을 저지른 아즈마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 하세준 살인사건을 시작합니다. 5월 24일 오후 자전거를 타고 수차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살인을 할 만한 적당한 사람이 없나 찾아 돌아다니더니 아즈마의 눈에 평소 신체 장애가 있던 5학년의 하세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하세준은 사실 아즈마 막내 동생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나이도 어리고 작고 장애까지 있으니까 쉽게 죽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세준이 평소 거북이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던 아줌마는 야, 저 산 너머에 거북이 있는데 같이 보러 갈래? 라는 말로 하세준을 유인했고 인적이 없는 케이블 안테나 기지구 펜스 밖에 풀숲으로 끌어들여 교사를 합니다. 이 범행을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교사를 했어요. 인근 철물점에서 훔친 줄톱 등을 이용해서 탑에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곳에 하세준의 사체를 숨겨둡니다. 그날 오후 8시 50분 하세준의 가족은 늦은 시각까지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서게 되죠. 다음날 5월 25일 집에서 쓰레기용 검은 비닐 2장과 여분의 칼 3자루를 챙긴 아줌마는 살해 현장으로 다시 찾아와 자신만의 일명 영혼의 의식으로 시신의 얼굴을 매우 잔인하게 훼손했고 머리를 절단해 이 절단한 머리를 한동안 들여다본 뒤 만족하고는 비닐봉투에 넣어 인근 연못 뒤 나무 뿌리 구멍에 숨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15살의 아이가 사람을 교사라고 토막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제가 그냥 생각해도 너무 고어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줌마는 이런 일을 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해요. 절단된 머리를 자신의 작품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다음날 5월 26일 이 하세준의 실종 사건에 경찰은 공개 수사로 변경을 했고 경찰, 소방관, PTA 이 PTA가 부모님인 페어런츠와 선생님인 티처 해서 부모와 교사 모임이래요. 이렇게 약 150여 명이 동원 수색에 나서기 시작해요.
아즈마는 이날 오후 연못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숨겨뒀던 하세준의 머리 가든 이 비닐봉지를 챙겨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던 중 하세준 실종 사건으로 경찰관에게 검문을 받았는데 아즈마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기 이름이랑 주소를 정확하게 대답하면서 전혀 수상해 보이지 않는 바람에 여기서 그냥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찾고 있던 하세준의 머리를 들고 있는 채로 말이죠. 5월 27일 새벽 1시 하세준의 머리를 다시 배낭에 넣어 자신이 다니고 있던 도모가오카 중학교로 옮깁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정문 담 위에 머리 부분을 보이게 뒀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입에 쪽지를 물리고 비닐봉지에 넣어 정문 중앙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이게 발견되면서 일본 전역이 엄청나게 시끄러워졌고 여기에 기분이 좋아진 아줌마가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도 필적 감정으로 들킬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기분에 고베 신문사 앞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도전장. 그런데 또 나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경찰이 처음 가정한 인물 오타쿠 기질의 30대 남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지마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자기가 그 인물이 되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해요. 아즈마가 설정한 이 범인의 모습은 30대 남성의 무직, 학교 때 야구부에 소속되었고 아버지는 없음. 이전에는 교육 관련 직업에 종사했으나 해고당하고 현재는 어머니와 함께 산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엄격하게 가르쳤기에 둘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은 없음. 어렸을 때 심각하게 이지매를 당해 의무교육을 원망하고 있다. 이게 15살에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또 이렇게나 매우 치밀하게 범인의 모습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 도전장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예의 생각대로 범인을 엘리트 혹은 고등교육을 받은 남자로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 도전장으로 인해 아즈마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경찰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아니, 도전장에 나온 이 정도 장문 수준이면 이거 중학생 정도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이 중학교에서 장문한 작품들 중에 한 소년이 쓴 징역 13년이라는 글이 이 도전장의 글과 매우 일치한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글쓴이가 누구? 아즈마 신이치로. 1997년 6월 28일 스마경찰서는 사건의 범인으로 아즈마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합니다. 아즈마의 필적이 도전장이나 시신에 넣어둔 쪽지와 간간히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동일 인물이라고 확정하기엔 어렵다는 이 필적 감정 결과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의 동행한 건데요. 그럼에도 경찰은 자기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이 아즈마한테 야, 필적이 일치했어. 야, 이거 네가 쓴 거 확실하잖아. 라면서 몰아세웠고 여기에 속아 넘어간 아즈마가 울면서 순순히 범인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하세준의 사건만 알고 있던 경찰이 아즈마의 자백으로 앞선 4명의 초등학생 묻지마 범죄 역시 이 아즈마의 소행이었다는 것까지 밝혀내며 다음 날 바로 구속수사로 전향했고 28일에 걸친 수사 끝에 7월 25일 고베지방재판소에 송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일본 전역을 분노케 만드는데요. 같은 해 10월 17일 이 사건의 처벌을 위해 고베 가정재판소로 넘겨지게 돼요. 누가 봐도 1급 살인죄였고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청소년 보호법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만 16세 미만이 형사상 미성년자로 분류되는데 아즈마의 경우 아무리 높게 잡아도 만 15세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간 아즈마의 행실을 꼬투리 잡아요. B급 잔인한 공포 영화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작은 벌레나 동물을 살해하고
기괴한 언행이나 행동들을 보였다는 점 등을 들어서 얘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대로 사회에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은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선도 및 정신치료를 지시했고 이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 소년원에 수감됩니다. 4년 후인 2001년에 병원에서는 아지마의 치료가 순조롭다고 판단되어서 이제 사회로 복귀시켜도 되지 않느냐며 다른 소년원으로 이감했고 여기서 출소 준비를 하는 듯해 보였는데 2002년 고베 재판소가 아니야, 쟤는 좀 더 면밀한 교육이 필요해 라며 수용 연장을 결정해요. 그렇게 4년의 시간이 더 흘렀고 사건이 발생하고 8년 후인 2005년 1월 1일 15살의 나이로 초등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끔찍한 살인을 했던 아지마는 별다른 처벌 없이 8년여간 정신치료를 가장한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카키바라 살인사건이었는데요. 저도 새 아이의 엄마로서 사실 제가 가장 다루기 힘든 사건이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거든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화가 나죠. 이 사건도 그래서 좀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후쿠오카 사건을 준비하면서 연관되어 있다고 하니까 같이 준비하게 된 거였는데 역시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화도 나고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콘크리트 여고생 살인사건, 남매 살인사건과 함께 이 사카키바라 살인사건까지 해서 일본의 3대 엽기 살인사건으로 분류가 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아지마는 8년 정도의 형을 살았으니까 끼케야 23살에 출소한 거예요. 2016년 한 잡지에서 이 아지마의 근황이 공개가 되었는데 아지마와 가족들은 이름을 바꾸고 일본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화가 나죠. 이 사건이 터지면서 아지마의 가족들 역시 매우 힘들게 살았었다고 해요. 가해자의 가족이라고 비난받은 거죠. 아지마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일으킨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당연히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경찰관한테 피해자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때 경찰관이 아버님 2월 10일 이게 1차 범행이죠. 2월 10일과 2차 범행인 그 3월 16일에 살해된 피해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아지마의 아버지가 그제서야 아차 싶었대요. 자기가 여태까지 피해자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근데 여기에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사건 이후 매스컴에서 아드님은 물론 가족에 대한 보도가 연일 대서특필되어서 매우 괴로울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자식이 살해한 피해자 가족은 그 이상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끔찍한 비극을 견디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 아지마의 아버지는 경찰의 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가해자 가족으로서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참 멋진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 어떤 누구도 보통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요. 자, 이제 다시 오늘의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이게 컨텐츠상으로는 지난 얘기가 되겠네요. 제가 후쿠오카 미용실 살인사건을 다룰 때 처음 부분에 두 사건을 다룰 건데 두 사건 모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이 두 사건이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연관점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전 얘기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후쿠오카 사건을 조금만 요약해서 얘기해 볼게요.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검은 봉지가 발견되었고 안에는 시신의 일부가 각각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후쿠오카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던 여성으로
범인은 같은 미용실에서 매니저 및 경리를 담당했던 여성 에다 후미코였죠. 평소 예쁘고 능력 있는 피해자를 질투하던 후미코는 급기야 단골 손님인 자신의 내연남과 바람을 피고 있다 생각했고 결국 피해자를 살인, 토막 내 시신을 유기하며 후미코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후쿠오카 미용실 살인사건과 고베에서 일어난 고베 연쇄살인사건, 일명 사카키바라 살인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후쿠오카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후미코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지어졌지만 사람들은 분명 공범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얘기 다 떼고 그냥 팩트만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일어났다 해도 충격적인 이 사건이 1994년, 그 당시에는 더더욱 여자 혼자 이런 끔찍한 범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목된 사람은 평소 후미코와 친분이 있던 한 남성. 미용실 근처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당시 미용실 원장이었던 남성과 연인 관계로 성소수자였던 거죠. 이런 남성을 후미코는 따뜻하게 대해줬고 그렇게 쉽게 친해지며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가까운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후미코가 평소 피해자인 미용사 마유미의 이야기를 자주 했고 후미코가 살인 후 시체 유기에 이 남성이 함께한 것이 아니냐는 공범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야기에 힘이 실렸던 이유가 마유미가 살해되고 난 후 어쩐지 갑자기 이 남성이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고 후미코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남성이 미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어차피 죽은 사람을 드러내봤자 뭐하겠냐 하면서 이 사건에 공범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묻히게 되는데요. 공범으로 유력했던 사람이 생을 마감했다고 해서 조용히 묻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공범설이 묻히게 된 데에는 이 남성의 집안이 한몫합니다. 후쿠오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S외과 병원 원장의 차남이 이 남성이었고 이 집안은 조상 대대로 이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쳐온 집안이라고 해요. 후미코가 체포되었고 남성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럼에도 이 남성이 공범이라는 얘기가 돌자 그냥 아니면 그만이었을 이 얘기를 굳이 이 집안에서 나서서 로비까지 해가며 남성의 얘기를 묻어버리게 한 거죠. 굳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남성의 아버지와 장남인 형은 병원 운영을 계속해요. 하지만 어쩐지 이 사건에 심리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 동생인지 누나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집에 딸이 충격을 받았고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어디로? 고베로.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이 딸의 장남이 고베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게 되는데요. 이 딸의 장남의 이름은 아즈마 시니치로, 사카키바라 살인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진짜 콩가루 집안인 게 이거 사카키바라 살인사건 검색으로 치면 연관으로 가문에 흐르는 악의 피가 떠요. 이 가문 진짜 대단하거든요. 사카키바라 살인사건의 범인 15살 아즈마 시니치로, 그리고 그의 삼촌이 3년 전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후쿠오카 미용실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공범설로 인해서 사람들이 S외과 병원 원장의 집안을 파헤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져요. 병원 원장, 그러니까 아즈마 시점에서는 아즈마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큐슈 의대 전쟁포로 생체 실험 인육 사건이라고 해서 포로들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고 이 죽은 시신은 부위에 따라서 회나 불로 조리해서 육군 장교 연회에 제공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그 교수 중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용케도 형을 면하고 의사로 살며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의 큰아들은 각종 비리 및 의료사고를 일으켜놓고도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 큰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집 장손은 초등학생 때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지 여동생을 집어 던져 살해했었던 게 밝혀져요. 처남은 후쿠오카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이 되었죠. 그리고 이 집 장녀의 아들은 15살 때 고베에서 초등학생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사체를 토막내어 중학교 정문 앞에다가 놓죠. 거기에 진짜 환장하겠죠. 병원 원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즈마 시점에서는 증조 할아버지, 이 사람은 과거 게이샤를 잔혹하게 살해했었고,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즈마의 고조 할아버지는 브라쿠비, 일본의 천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다는 게 밝혀지며, 이 가문의 정체를 두고 일본 전역이 술렁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사카키바라 사건이 후쿠오카 사건처럼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버렸잖아요. 이걸 두고 사람들은 아즈마의 단독 범행이 아니고 분명 공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공범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이 공범의 또 한 번 그 남성, 삼촌이 지목돼요. 분명 94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람이 97년 범행에 대체 어떻게 공범으로 지목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서류 한 장 때문이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S외과 병원의 차남의 이 사망 증명서 서명란에는 아버지인 S 원장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대단한 가문에서 차남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망으로 위장했고, 그렇게 차남은 죽지 않고 살며 생활하고 있다가 3년 후 조카 아즈미의 범행을 또다시 도왔다는 설이 돌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도시전설 같은 거였죠. 하지만 어쨌든 신기하게도 94년도에 일어났던 후쿠오카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남성의 이 조카가 3년 후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며 다시 한번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는 것만큼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1997년 일본 고베시에서 15살 난 중학생 아즈마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벌인 엽기적인 토막살인사건, 사카키바라 살인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